자, 거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서브노트 21페이지 보시고요. 21페이지 보시면 다 지웠는데 사업 시행자가 있었죠. 사업 시행자 거기 보면 사업 시행자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제 교재 볼게요. 교재 볼 건데요. 교재 보기 전에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교재에 뭐가 나와 있는지. 그래서 교재를 이제 163페이지부터 볼 건데요. 먼저 이제 서브노트 21페이지 먼저 볼게요. 사업 시행자를 볼 건데,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일단 지정을 한다. 자, 그런 게 나와 있고요. 보니까 뭐 공공시행자, 그 다음에 민간시행자,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위에 보면 아까 우리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에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랬는데 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민간에 해당되는 거였죠. 아까 우리 사업 시행자에서. 근데 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당신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정권자가 이제 지정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밑에 이제 4번에 도시개발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이제 도시개발조합을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일단 조합을 구성하려면 거기 박스 보시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돼서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조합을 구성하려면 일단 7명 이상이어야 되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된다. 이제 그런 사실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봤던 게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 토지 소유자나 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은 환지 방식만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을 자기 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들어와서 자기 땅을 다른 땅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합 자체를 구성할 때부터 벌써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우리 아까 잠깐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지정권자의 조합 설립 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시행자가 될 거니까 지정권자의 조합 설립 인가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요. 5번에 보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 조합은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조합으로서의 조합이 이제 성립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때 조합원은 또 토지 소유자가 된다. 자, 그리고 조합을 꾸릴 때 조합 임원이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조합장, 이사, 감사 이렇게 3인이 조합 임원이 됩니다. 조합에 임원 나오면 요 세 사람이에요. 조합장, 이사, 감사를 조합 임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총회가 있죠. 조합원 구성원 전체가 모이는 회의예요. 이런 것들을 총회라고 하는데 총회는 필수 기간입니다. 꼭 있어야 돼요. 조합에 총회는 꼭 있어야 되고요. 대의원회가 나오죠. 대의원회는 그 옆에 밑에 보면 임의 기간 나와 있는데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조건이 있죠. 조합원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0인이 안 되면 자 여기 못하죠? 인상이 아니라 이상이에요. 이상. 50인, 조합원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럼 50인이 안 되면 대의원회 안 두는 거고요. 그리고 50인이 넘을 때도 둘지 말지는 거기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다. 어떤 대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을 대의원이라고 하죠. 좀 조합 내에서 방귀 좀 뀌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 조합원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100분의 10이고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게 뭐 시험에 자주 나와서 써놨는데 정관을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개발 계획에 대해서 수립, 변경하는 것, 그리고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것, 조합 임원을 선임하는 것, 조합의 합병, 그리고 해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가 없다. 자,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자 변경입니다. 오른쪽에 가시면 시행자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실시 계획 인가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사업 착수하지 않는 경우.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구역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이렇게 보셔야 되고 실시 계획 인가 받고 2년 이내 안 하는 경우. 세 번째, 시행자 지정에 대한 인가가 취소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시행자, 네가 이 사업 시행해 라고 지정했는데, 시행자의 그 지정에 관한 인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시행자를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목적 달성을 못하는 경우에도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런 의미고요.
밑에 실시계획 인가 보시볼게요.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한다. 이제 구체적인 뭐 도면, 그리기 이런 것들이 다 실시계획인데 시행자가 작성하는 게 맞죠. 자, 아까 시행자는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지구단위 계획. 이것도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화 시키는 계획이었죠. 작은 단지를 만드는 걸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시계획에는 당연히 그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OX에 나왔던 것도 이 내용이었죠. 기출문제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그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는 누가 하느냐? 지정권자가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 크죠? 크니까 큰 사람들 셋이서 이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그 밑에 대도시시장, 이렇게 큰 사람이 3인입니다. 이 3인들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인가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인가할 수 있다. 실시계에 대한 인가를 지정권자가 할 수 있는데 큰 사람 3인이다. 도시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경미한 변경에는 인가가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얘가 나오죠. 사업 시행 면적 100분의 10을 감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체 도시개발 사업의 면적 가운데 10%를 감수할 때는 별개의 인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범위를 줄였어요. 그리고 사업비, 근데 두 번째가 좀 중요한 거죠.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증감, 여긴 증이 있다는 거예요. 감소뿐만 아니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별개의 인가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시고요. 증감이면 증감. 돈을 더 많이 쓰는데도 별개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계획의 내용을 보시면, 자, 도면 그리는 거라고 그랬죠? 실시계획이. 시행자가 작성하고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시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행자가 고시하게 되는 건데, 이때, 자, 국계법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는 것으로 의제된다. 그랬습니다. 다시요. 실시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국계법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는 것으로 의제된다. 우리 그 모든 그 법 체계가 도시군 관리계획 내에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군 관리계획 아래에 있는 이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그 고시한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 용용용 기도자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다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있었다. 뭐 그런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봤고요. 자, 지난 시간 했던 거 이제 리뷰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빨리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가셔서 163페이지 보실게요. 163페이지.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필기가 많잖아요. 필기가 많은데 뭐 쓰시기 싫은 분들은 요새는 이제 많이 이렇게 뒷가로 탁탁 찍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찍어서 보셔도 상관없고요. 혹시 내가 이렇게 찍으면 강사가 미안해. 뭐 아무튼 강사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거 절대 없고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그리고 저기 화장실 가시는 것도 그냥 아무 때나 갔다 오시면 됩니다. 네, 저는 뭐 아무 때나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수업 이렇게 하다 보면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계신데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막 들어오시고 그냥 편하신 데 앉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네. 163페이지 보시면 이제 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지금 도시개발법의 시행자 실시계획 지금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첫 줄에 보시면, 자, 1번 시행자의 지정이요. 도시개발 사업의 지금 체크할 거예요. 밑줄 긋는 거 하는 건데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자,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래서 밑에 그 시행자가 누구냐? 그래서 밑에 첫 1번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자들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 이거 민간이었죠? 민간. 그리고 그 6번에서 저쪽 6번의 두 번째 줄 끝에 조합. 그래서 다 봤던 거예요. 국가, 지자체 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다 공공 그리고 민간으로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됐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164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사업 시행 방식에서 이제 수용하고 환지를 봤는데 여기는 이제 환지가 먼저 나왔죠. 전고 환지 방식의 시행자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보면 1번이요.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건 땅을 땅으로 바꾸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고 조합만이 이제 그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이해관계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땅을 함부로 바꿔준다고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누가 지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아까 지정권자가 민간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 그래서 시행자로 지정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조합만이 전부환지 방식의 시행자다. 됐고요. 예외를 볼게요. 예외. 자, 첫 줄에 지정권자는 나와 있는 세 번째 줄,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시행자가 지자체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자체도 이제 공공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느 경우냐? 2번째 보세요. 2번 해놓고 토지 소유자나 박스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 고실로부터 1년 이내 시행자 지정을 아니하는 경우 요거 하나 체크하세요.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이 이제 민간이었잖아요. 이 민간이 시행자가 돼야 되는데 이자들이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해놓고 1년 이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자들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그러니까 조합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에 대해서 나를 시행자로 지정해주세요 라고 지정 신청을 아니하는 경우죠.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 지자체를 지금 지정권자가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 세 번째 줄 보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그랬는데, 아까 1년이 있었는데 그 첫 줄에 보면 이번에 다시 읽어볼게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 고실로부터 1년 이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인데, 그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해서 이 1년에서 6개월을 연장해서 1년 6개월의 범위까지,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를 시행자로 지정자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장 기간이 그냥 6개월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자들이 안 하는 경우에는, 자, 지금 지정권자가 지자체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예외적이었다라고 했고요. 지금 시행자 변경 밑에 3번이요. 자, 첫 줄이요. 시행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165페이지 가시면 박스요. 이제 시행자 변경 사유가 나오는 거죠. 첫 줄 1번.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 그래서 가로치고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시행자가 되는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이제 시행자가 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아까 그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도 이제 지자체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민간 대신 나와서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시행자가 변경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2번이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자,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림 그리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2년 체크하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한다. 그리고 3번 볼까요?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때, 그래서 지정이나 인가가 취소된 때에도 시행자는 변경된다. 여기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국가 또는 지자체 그리고 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2번이요. 그 제한의 상대방. 거기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반가로 2번의 예외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절차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넘어가시고요. 166페이지 볼게요. 지금 거기 제 상단에 보시면 제한의 동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의 동의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의 동의를 말하는 건데, 자, 첫 줄이요. 토지 소유자, 민간 사업 시행자, 공동출자법인. 두 번째 줄 중간에 이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자, 세 번째 줄이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의 동의를 할 때에도 일단 토지 소유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자, 비용 부담 볼게요. 이거는 이제 민간에게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시켜주세요 라고 지정 제한을 했다면 이자에게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과 통보가 있죠. 첫 줄이요. 도시개발구역에 지정 제한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 두 번째 줄 1개월 이내에 제한자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그렸던 거, 자, 그 내용이니까, 예, 맞춰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이요. 규약 또는 시행규정의 작성, 이렇게 있는데요. 규약의 작성 볼게요. 자, 이거는, 규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민간 시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규약이라는 걸 작성하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끝에요. 첫 줄 끝에 토지 소유자가 민간 사업 시행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자, 세 번째 줄,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규약은 민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밑에 줄에는 이제 규정이 나오죠. 규정. 요거는 공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공이 그 사업 시행자 안에 공공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규약은 민간이 들어가 있는 경우고요. 규정이라고 하는 말은 공공이 그 사업 시행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규정을 작성하게 하죠. 자, 첫 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할 때는 자, 167페이지 두 번째 줄 끝에요. 시행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공사업 시행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을 작성하고요. 민간 사업 시행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규약이라는 걸 작성하게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167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의 대행. 자, 이렇게 있는데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자, 그래도 봐요. 자, 첫 줄요. 공공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168페이지 가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7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위탁이 있는데 문제는 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와도 맞는 걸로 출제가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맞는 지문으로 출제가 돼요. 첫 번째, 반가로 1번에 공공시설 등에 대한 위탁, 이거 볼게요. 시행자는 항만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두 번째 줄, 건설과 공유수용 매립에 관한 업무를 세 번째 줄 중간이요. 공공기관, 정부추적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탁 시행은 다 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169페이지 가시면, 자, 신탁계획에 의한 사업 시행. 그래서 첫 줄이요. 민간사업 시행자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 민간사업 시행자는 세 번째 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자, 그 옆에 신탁업자와 그 아랫줄 신탁계획을 체결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민간사업 시행자가 자,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신탁업자와 신탁계획을 체결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위탁도 되고 신탁도 된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조합이요. 도시개발조합은 우리 토지 소유자로 이제 구성된 그런 모임이었죠. 그리고 7명 이상이었어요. 자, 볼게요. 1번이요. 조합 설립 인가에서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자, 두 번째 줄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겠죠?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요. 밑에 줄 169페이지 하단에 2번에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 신고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래서 밑에 박스에 신고 사항이 나와 있어요. 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금 도시개발조합의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신고로 족하다. 신고로 족하다. 우리가 왜 인가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 인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170페이지 가시면 조합 설립의 동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자, 그 줄 끝에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그 밑에 줄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조합 설립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조합 설립 자체에 대해서 조합을 만들려면 조합 설립 자체의 동의를 받아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건데 그 도시개발 구역 전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전체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조합 설립을 구성할 수 있다. 밑에요. 조합을 만들 때 도시개발 조합을 만들 때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그래서 박스가 나와 있어요. 1번 보시면 첫 번에 거기 세미콜론 옆에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할 것. 국공유지를 포함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제외가 아니죠. 오늘 기출문제도 이제 제외가 나오는데 제외가 아니죠.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할 것. 자, 두 번째요.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자, 그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여러 명이 이제 공유하고 있다. 지분 범위만큼 공유하고 있다면, 자, 그 줄 끝에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조합원으로 산정한다. 한 명만.
그러니까 토지에 관해서 그 지분 범위로 여러 명이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한 명만 그 토지 소유자로 본다. 그 밑에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자, 다만 그 끝에 자,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 체크하시고요.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본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나오면 자, 각각을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자, 구분 소유자가 나오면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구분된 형태로 이제 전체 지분 범위만큼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구분돼서 소유하는 형태가 있죠. 이런 구분 소유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그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를 그러니까 한 사람씩 이제 다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밑에 1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조합의 법인격이 있어요. 거기 방가로 1번에 법적 성격이요.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자, 법인으로 한다. 아까 등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이 돼요. 그리고 조합의 성립 볼게요. 1번이요.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두 번째 줄 설립 등기를 하여야 된다. 아까 우리 그 서브에서도 다 본 내용이고요. 171페이지 가시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어요. 방가로 1번 조합원의 자격. 자,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만 지금 도시개발구역의 조합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이요. 공유토지는, 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서, 동그라미 2번. 공유토지와 공유자의 대표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자, 두 번째 줄이요.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 별로 의결권이 있다. 아까 구분 소유자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각각이 토지 소유자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분 소유자의 경우에는 각각이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의결권이 각각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반가로 3번에서 조합의 경비 부담에서 아래쪽에 동그라미 4번. 자, 조합은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자, 첫줄 끝에, 그리고 끝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조합이 사업 시행자라서 조합을 진행하는데 조합 자체에 대해서 연체를 체납하는 자가 있다면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 지금 위탁을 맡긴 거잖아요. 징수를 위탁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 징수를 위탁했을 때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지급하여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뭐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뭐 이런 건 빼고요. 그냥 위탁했으니까 정부한테 맡겼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위탁 수수료를 내라. 100분의 4를 수수료로 내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172페이지 갈게요. 조합의 임원입니다. 조합의 임원. 자, 그걸 방가로 1번에 조합의 구성 및 선임 이렇게 있는데 조합에는 조합장 1인 그리고 이사와 감사의 임원을 둔다. 그래서 지금 임원은 총 3인이라는 거죠. 조합장, 이사, 감사 이렇게 셋이서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임원의 직무에 4번이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 동그라미 하시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조합과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계약 금지죠. 민법에도 나오죠. 자기계약 금지. 그래서 감사가 조합을 이 경우 대표한다. 그리고 세 번째, 임원의 겸직 금지가 있죠.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래서 임원이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은 겸직할 수 있다는 거죠. 임원만 겸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조합원은 겸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임원의 결격 사유. 임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임원의 결격 사유지 조합원의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밑에요. 금치산자. 조합의 임원, 아까 누구예요? 조합장, 이사, 감사였죠? 이런 자가 되려는 자는 1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가 되면 안 된다. 자, 금치산자는 요즘에는 피성년 후견인 이란 말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책에서는. 그래서 금치산자는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혹시 출제자가 문제를 이렇게 내도 같은 내용이다 라고 기억하세요. 피성년 후견인. 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한정치산자 있죠. 이거를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금치산자가 피성년 후견이 된 거고요. 피한정 후견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한정치산자예요. 한정치산자가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보, 얘가 더 바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바보, 얘는 완전 바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잠깐 수업하고는 딴 거 하나 얘기할까요? 이게 원래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뭐 민법을 배우시죠? 다 하셨죠? 안 했구나. 뭐냐면, 이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피한정 후견 이걸 지적을 받으려면 일단 그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죠. 법문에서 새로 바뀌었는데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법원에 피한정 후견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객관성. 민법에도 나오죠. 이거 객관적이다. 피한정 후견 선고 받는 거. 우리가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미성년자가 있잖아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죠. 얘네 셋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제한능력자다 그러잖아요. 제한능력자. 갑자기 민법 시간이 되는데 이 제한능력자는 뭐죠? 뭐에 대한 제한이에요? 행위능력에 대한 제한이죠. 우리가 민법에서는 원래 능력 5가지가 있죠.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 다음에 책임능력, 그리고 불법행위능력 해가지고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제한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는 이거는 행위능력에 대한 제한이에요. 행위능력을 제한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제한능력자인데 종류가 3가지가 있다는 거죠. 3가지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으로 바뀌었고 지금 과거에 아주 옛날 아주 바보 이 금치산자는 이 동네 형들 이런 사람 항상 꼭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피성년 후견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제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법원의 선고를 받는다. 근데 얘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지속적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리고 법원에 피성년 후견 마찬가지로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선고.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실제 사례예요. 저희 동네에 제가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는 신림동에서 살았거든요. 신림동인데 거기 이제 동네 택시기사,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개인 택시. 근데 개인 택시 면허를 따기도 되게 어렵고 그 개인 택시 면허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그 값이 비싸잖아요. 몇 천만 원씩 한다면서요, 예전에. 근데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경마에 빠진 거예요. 주말이면 경마장 과천 가서 살아요. 과천 가가지고. 근데 이분이 전에 이제 나이가 꽤 드셨는데 집도 2채가 있었어요. 이게 동네에서 누구누구 아빠로 통하는 사람이었는데 집이 2채가 거기 있었고 이제 개인 택시 이걸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개인 택시인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경마장 가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래갖고 경마하니까 날리는 거죠. 집 2채 다 날렸거든요. 경마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개인 택시 면허 이것까지 이제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돈 다 끌어다 쓰니까 집에서 이 사람 개인 택시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거를 선고받게 한 거죠. 피한정 후견 요거. 이걸 선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견인이 누가 됐느냐?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경마한 아저씨가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거고요. 후견인 같은 경우,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이 아저씨의 와이프, 이제 아내가 이제 후견이 됐어요. 후견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다 할 수 있죠. 여전히 피한정 후견 선고를 받아도 여전히 뭐 이렇게 뭐 일상의 거래 행위라든가 근데 여전히 택시기사 해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택시기사 계속 하는데 여러 가지 행위를 이제 이 행위 특징이 어떤 거였냐면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었잖아요.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가 다 가능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행위는 할 수 없다. 법원에서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지정한 행위가 있다면 그런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예요.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피한정 후견인의 특징인 거죠. 잠깐만, 얘 피한정 후견인 얘는 뭐예요?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물론 이 2사람 같은 경우는 가까운 가게 가서 물건 사고 이런 건 가능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완전 바보니까 이거는 그 후견인에 의해서 후견인이 다 해줘야 돼요. 대리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뭐 이런 특징이 있었고 어쨌거나 지금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피한정 후견 선고를 받아도 단독으로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택시 몰아요. 택시 몰고 뭐 다 하는데 여기서 법원에서 지정한 행위는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뭘 지정했냐면 과천 경마장 근처도 가지 마세요. 실제 이렇게 지정했어요. 판사가. 그래서 경마하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경마 가죠. 여전히 경마해요. 여전히 경마하는데 돈 날리죠. 돈 날리면 그러면 근데 돈을 날리는데 그러면 이 행위를 돈을 날렸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와이프가 가서. 근데 물론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마사회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마사회 변호사가 10명이 넘어요.
근데 여기서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게 민사소송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 행위에 대해서도 경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경마해서 돈 잃었죠. 돈 잃은 부분에 대해서 그 와이프가 후견인으로서 취소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사위가 가만히 있겠어요? 경마장에서 들고 일어나죠. 그래갖고 근데 물론 뭐 김현장 같은데 선임하면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가지고 네. 잠깐 나와서 근데 아직 이쪽에는 이제 용어가 안 바뀌었어요. 부동산 공법에는 이제 용어가 안 바뀌었습니다. 공법이 참 재미없어요. 이게 민법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고 판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읽다 보면 시간 막 가는데 공법은 맨날 무슨 신호등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생각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자꾸 까먹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시험 보기 전까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시험 전까지 어떻게 나갈 거냐면 일단은 이제 수업 방식은 똑같아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지금 이제 일순환 끝나니까 문제 좀 적게 나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OX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다 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6월 전까지 웬만한 기출문제는 거의 다 풀지 않을까. 최근 근래 기출문제는 다 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울 때는 7월부터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고요. 7월부터 쭉 하셔도 되는데 그 전까지 눈에 많이 읽으실 거예요. 그냥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눈에 많이 읽는다 정도만.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다 하지?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임원의 결격 사유다. 지금 우리가 조합원의 결격 사유가 아니고요. 임원이에요. 그래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혹시 지문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미성년자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3번 볼까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이런 자 같은 경우에는 자 임원의 결격 사유다. 이게 공법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우리가 지문이 길면 출제를 안 해요. 법문이 길면 출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자주 내니까 숫자 좀 잘 보시고요. 자, 그 밑에 총회 볼게요. 총회 및 대의원회인데 총회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필수 기관이다. 그래서 첫 번째 정관의 변경. 자,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총회 의결 거쳐야 된다는데 거기 정관의 변경. 이거는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173페이지 가시면 대의원회가 있죠. 대의원회는 말 그대로 의결을 대행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임의기관이다 그랬는데, 자, 1번이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자, 그 끝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기관이라는 거죠. 필수기관 아닙니다. 뭐, 맡기시면 안 돼요. 50인 이상 조합은 반드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X.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대의원회 수는, 거기 두 번째 줄에 대의원회 수는 그 줄 끝에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자, 됐습니다. 10%를 대의원 수로 정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박스요. 그 밑에 박스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별표하시고 기억하세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 자, 그거 보시고요. 첫 번째 보시면 정관의 변경. 자, 아까 우리 정관의 변경은 어디에 권한이었어요? 총회의 권한이었죠. 그러니까 대의원회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러니까 지금은 체크만 해두시고 나중에 어차피 다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지금 체크만 해주세요. 그리고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임원의 선임, 그리고 조합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자, 문제 내기 딱 좋죠? 5개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밑에요. 실시계획 갑니다. 실시계획이요. 1번이요. 작성 기준에서 1번. 시행자는 자, 그 줄 끝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걸 왜 자꾸 내는지 모르겠는데 별표하시고 외우세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2번이요.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자, 실시계획이 하위법이고요. 하위 계획인 것이고요. 개발계획이 상위예요. 우리 개발계획, 개발구역, 그리고 사업시행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상위에 개발계획이 있는데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174페이지 갑니다. 자, 인가권자 해서 2번에서 174페이지요.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이렇게 있는데요. 1번에 인가권자가 나와 있어요. 인가권자예요. 시행자는 1번이요. 자,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해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혹시 또 허가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허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요. 의견 청취 갔는데,
자, 이게 그 내림차순 의견 듣기라 그래요. 이거를 그냥 아랫사람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이야기죠. 내림차순의 의견 듣기.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요.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요. 자, 볼게요. 첫 줄, 2번에서 그 중간이요. 양가로 2번 의견 청취에서 중간에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권자이면 그 밑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자, 체크하시고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그 밑에 급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요. 그래서 내림차순, 아랫사람의 의견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랫사람의 의견을 들으라. 자, 다시요. 국장이 지정권자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의견. 대도시장은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도시의 시장을 대도시장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 그래서 여기는 대도시장을 제외한다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시도지사가 시장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라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요. 175페이지 가시면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가 있어요. 우리 지금 도시개발법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자, 실시계획을 고시를 하게 되는데,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자, 양가로 1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가 의제된다. 자, 자, 첫 줄에 보면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인데, 이게 어떤 실시계획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다시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도시개발 사업이 다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면 도시군 그 상위 계획인 거죠. 상위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밑에 175페이지 그 관련 양가로 3번에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서 거기 의제사항에서요. 그 파란색 글씨 하단에 자, 의제사항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아래 우측. 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밑에 거를 외우는 건 아니고요. 일단 실시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나머지 법률에 의해서 뭐 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상수도를 공사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176페이지 넘어가시고요. 177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 왔습니다. 178페이지도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이 있는데요. 요거는 수업을 조금 하고 할까요? 요거 다 하고 하죠. 자, 거기 179페이지요. 시행 방식 보죠. 시행 방식. 아까 우리 수용하고 환지라는 걸 봤잖아요. 수용하고 환지를 봤는데요. 그 밑에요. 도시개발 사업은, 자, 시행 방식의 종류에서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시행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수용, 환지, 그리고 혼용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요. 저기 밑에 그 양가로 2번 시행 방식의 기준에서요. 박스요. 환지 방식. 자, 보시면 점 하나요. 거기 중간에 토지의 교환,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환지 방식은 토지의 교환이다. 그리고 점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자, 그 옆에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자, 지가가 높은 경우, 그래서 토지로 교환하는 게 환지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인데, 요건 그냥 하나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줄여서 그냥 수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우리가 집단적인 토지하고 집단적인 어떤 주택 이런 것들을 할 때 수용 방식을 택한다 그랬고요. 혼용은 이 환지하고 수용을 섞어서 하는 건데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180페이지는 넘어가시고요. 181페이지요. 자, 지금 수용이 먼저 나왔어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줄여서 그냥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거기 보면 수용 또는 사용의 주체에서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시행자는 누가 있어요?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다는 거예요. 공공, 민간 두 가지 다 있다는 거죠. 자, 밑에 양가로 2번에서 수용 등에 대한 동의에서 수용 요건이요. 민간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조합은 제자고요. 민간 그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자, 민간 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데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자, 일단 토지를 수용하려면 동의를 받아라. 아까 요 요건은 조합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요건이죠. 조합을 지금 만들 때에도 면적 3분의 2 그리고 그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조합 구성 요건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3번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공치법이에요. 다른 말로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 이게 공치법. 줄여서 공치법이고요. 토지보상법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방과후 일반 준용법률. 그 맨 아래 끝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자, 아까 그래서 토지를 지금 아까 그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치법이 인정, 고시된다. 뭐 그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법률을 갖다 쓸 수 있다. 그리고 182페이지요. 사업인정 및 고시의 의제 딱 해서, 자, 첫 줄이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아까 이 세부 목록 고시한 때부터 남의 땅 합법적으로 뺐을 수 있다 그랬죠.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용하면서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 공치법을 적용한다. 공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밑에 토지 상환 채권 나왔어요. 자, 발행 볼게요. 시행자가 발행한다 그랬죠? 자, 1번 발행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일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니까 전부를 이거 토지 상환 채권으로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건 문서라 그랬죠? 문서. 그러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줄 중간이요.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한 채권 이하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공공도 발행할 수 있고 민간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발행 규모요.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될 두 번째 줄 분양 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자, 2분의 1 초과 안 된다 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밑에요. 지급보증 있죠. 자, 첫 줄에 민간 사업 시행자는 두 번째 줄 중간이요. 자,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공공은 자, 토지 상환 채권 당연히 발행할 수 있는데 지급보증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으니까. 이건 국가 지자체에 해당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지급보증 필요 없다. 자, 그리고 지정권자의 승인. 자, 밑에요. 시행자. 그래서 거기 보면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공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행자가 공공인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민간일 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라라고 해서, 자, 다시요. 지정권자의 승인에서 저 첫 줄에 시행자는 두 번째 줄 끝에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라. 민간일 때. 자, 공공은 받을 필요 없다. 자, 그리고 이유는 뭐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채권이니까 자, 기명식으로 한다. 누구에게 이 채권을 준다라고 해서 이름 써서 줘라.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183페이지 이전과 대항력이 있어요. 자, 첫 줄이요. 이전과 대항력인데 토지 상환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자,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 상환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것도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원부 체크하시고요. 자, 토지 상환 채권을 이전해서 받는 자가 있는데 그때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 상환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 상환 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부에 기재돼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주대책 있죠. 자, 첫 줄이요. 시행자는 첫 줄 끝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증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그 세부 목록 고시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고요. 자, 그리고 선수금이 있습니다. 시행자가 미리 원형지를 매각하고 받는 돈을 선수금이라고 했었죠. 자, 개요 1번 첫 번째,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토지 이하 원형지를, 자, 공급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줄 끝에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성토지도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원형지도 공급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원형지를 매각하고 받는 돈이 이제 선수금이에요. 자, 그리고 지정권자의 승인 있죠. 자, 시행자는 이때 그 선수금을 받으려면 원형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이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됐고요. 넘어가세요. 18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원형지가 있습니다. 원형지의 공급이요.
자, 첫 줄이요. 원형지 공급에서 첫 줄 시행자는 체크하시고 두 번째 줄 중간에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 체크하시고 세 번째 줄에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네 번째 줄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그래서 아까 토지 상환 채권 같은 경우는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원형지 같은 경우는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 정리하셔야 돼요. 2분의 1, 3분의 1. 자, 그 밑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박스는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예요. 원형지 공급받는 자. 그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원형지 공급받는 자. 자, 원형지 공급받는 자 이렇게 박스 나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자, 그리고 2번에 공공기관 체크하시고 세 번째 지방공사. 그리고 5번에 보면 4번하고 5번이요. 공모에 선정된 자. 4번 끝에 공모에 선정된 자가 있고요. 그리고 5번 보시면 이건 별표하시고요.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니까 다 보셔야 돼요. 자, 원형지 공급 계획이요. 자,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권자에게 그 84페이지 맨 하단이요.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할 때는 원형지의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여야 된다. 그냥 이렇게 곁다리로 보시면 되고요. 185페이지 갑니다. 185페이지에서 거기 책 중간에 양가로 4번 원형지의 매각 제한. 자, 거기 원형 첫 줄에 원형지 개발자, 국가 및 지자체는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원형지 개발자가 원형지 공급받는 자예요. 원형지 개발자는 자, 원형지 개발자다라고 하는 거는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가 원형지 개발자예요. 원형지를 사가지고 개발하겠습니다. 학교 짓겠습니다. 공장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자, 원형지 개발자예요. 자, 거기 185페이지 중간에 원형지 매각 제한에서요.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두 번째 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근데 첫 줄에 보면 원형지 개발자가 국가, 지자체가 될 수가 있는데 이자들은 지금 원형지를 그럼 매각할 수 있다는 거죠. 국가나 지자체는 원형지를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서 학교를 짓건 공장을 지으려고 처음에 샀다가 그냥 팔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된다. 자, 됐고요. 그리고 5번에서 갑니다. 원형지 공급의 취소. 자, 취소 있는데 거기 원형지 공급의 취소에서 지정권자는 자, 첫 줄 끝에 원형지 공급을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로 하여금 두 번째 줄 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데 여기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아까 3인이었어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자, 거기 지정권자라고 나와 있죠. 책에 한번 그냥 써놓으세요. 가끔 보면 지정권자가 누군가 막 이러거든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에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니까 좀 큰 애들, 도시라고 하는 말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3이 나오는 거예요.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이자들은 원형지 공급에 대해서 승인 취소하거나 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밑에요. 거기 박스요. 지금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이 박스의 경우에 해당되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1번이요. 공급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두 번째, 세부 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째, 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박스도 이제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86페이지 볼게요. 186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거기는 원형지 해제 사유 박스가 나오죠. 원형지 해제 사유 써놓으세요. 원형지 해제 사유. 자, 원형지 해제 사유예요. 원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를 가지고 있던 이 사업 시행자가 지금 아까 원형지 사관회가 누구라고요? 원형지 개발자잖아요. 원형지 개발자를 대상으로 원형지 개발자 아까 다른 표현이 뭐였어요?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 그렇죠?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 원형지 또는 원형지 공급받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사유가 나온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 원형지 공급받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원형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행자가 얘한테 팔은 거죠. 얘한테.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원형지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근데 이 지역을 지금 이만큼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지금 누군가가 와가지고 제3자가 와서
원형지 사갈게요. 제가 이 땅 사가지고 이 땅 사서 여기서 학교 짓고 공장 짓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가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는데 이 땅을 사간 애를 뭐라 그래요? 원형지 개발자 또는 원형지 공급받는 자잖아요. 얘가 땅을 사갈 때는 여기다가 학교 지을 거예요. 여기다 공장 짓겠습니다. 라고 해서 땅을 사갔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학교도 안 짓고 공장도 안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얘가 이 원형지 개발자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를 빼고는 10년간에 이 땅을 사가서 매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땅을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제3자한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고 할까요? A가 이 원형지 개발자 땅 지금 사간 애한테 야 나한테 다시 팔아라. 너 얘한테 얼마 줬어? 내가 다시 팔어. 그럼 내가 너한테 이자 얼마 붙여서 더 줄게. 이렇게 꼬셨죠. 꼬셔도 매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내 매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원형지 개발자가 시행자로부터 땅을 사간 다음에 제3자 A한테 땅을 매각하면 매각 조건이 있었는데 매각을 해버리게 되면 이 경우에도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계약 자체를 해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해제. 자,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원형지 해제 사유 누가 행사하는 거냐면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를 상대로 해제한다는 겁니다. 자, 1번이요. 원형지 개발자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형지 개발자가 땅 사갈 때 시행자로부터 땅을 사갈 때는 학교 지을 거예요. 1년 내에 학교 짓겠습니다. 6개월 안에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했는데 안 하는 거죠.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아까 우리도 이걸 뭐라 그랬어요? 그 매미지위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원형지 개발자가 두 번째 줄 끝에 사업 시행을 지연하는 경우, 이건 지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원형지 개발자가 3번에서 끝에 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보면 공급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 체크하시고요. 매미지위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제3자에게 매각했다. 그리고 거기 첫 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했다. 미이행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매각의 매 동그라미 하시고 1번으로 올라가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게 미이행이죠. 그리고 미. 그 다음에 지금 지연했다. 거기 2번에서 지연했다. 그 지. 그 다음에 맨 끝에 위반했다. 매미지위에 해당되면 원형지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를 상대로 해서 공급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미지위. 이거는 그냥 아무튼 그냥 휘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그냥 같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몇 번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들어오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40점만 맞추시면 돼요. 40점 맞추. 나머지 두 과목에서 좀 보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법이 이게 워낙 개정도 되고 외울 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하는 점수는 어떻게 되냐면 70, 40 맞으시면 돼요. 70, 40만 맞으시면 돼요. 공법 빼고 나머지 과목에서 70점씩 맞아주세요. 이거 돼요. 그래서 그래서 공법 같은 경우는 우리 40점 맞으려면 16개 맞추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40문제 가운데 16개를 맞추셔서 40점. 물론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수업을 해보면 나중에는 이제 60점 이상은 맞으세요. 근데 그래도 모르니까 이게 일단 16개를 맞춰서 40점으로 가주시고요. 나머지 두 개 과목에서 70점 좀 맞아주세요. 그래서 요거 합치면은 60점 나오죠. 그쵸? 그리고요. 이제 공급 방법 186페이지 밑에 볼게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 방법 했는데,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 방법으로 한다. 원형지 개발자. 그러니까 시행자가, 땅을 사고자 하는 자랑 이제 개별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 계약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원수,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앞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원수다. 두 번째, 학교나 공장 등의 용지에 해당되는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나 공장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의 방식을 취하라. 학교 짓겠습니다. 공장 짓겠습니다. 라고 해서 원형지 좀 파세요.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하라. 그리고 밑에 원형지 공급 가격이 있죠. 첫 번째 줄,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원형지 공급 가격은 기본적으로 감정 가격을 하고 여기에 공사비를 더한 금액으로 받아라. 많이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좀 싸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건 서버에서 봤고요. 자, 밑에요. 조성토지 등의 공급이 있는데, 자, 공급 계획이요. 첫 줄.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자, 두 번째 줄.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해서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그래서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마찬가지로 공급 계획을 작성하라. 시행자에게 제출하라. 자, 됐고요. 187페이지 가시면, 자, 공급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제 조성토지, 이제 조성한 거, 만들어 놓은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1번이요. 원칙.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경쟁이찰의 방식에 따른다. 그래서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는 경쟁이찰의 방식으로 하라. 자, 예외가 있죠. 추첨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아까 우리 배웠던 거예요. 그 서브에서. 조성토지는 이제 경쟁입찰의 방식이었는데, 추첨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두 번째, 공공택지. 그리고 세 번째, 330제곱미터의 단독주택 용지. 네 번째, 공장 용지. 이런 것들은 추첨의 방식으로 하라. 추첨의 방식으로 하라. 여기서 이게 아까 그거랑 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공장 용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공장 용지 같은 경우도 경쟁 입찰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 나오니까 보시고요. 자, 밑에 수의계약의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다만 있죠. 다만 체크하시고요. 밑에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을 따른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박스는 뭐냐면 추첨의 방법이 아니라 수의 계약 방식이에요. 수의 계약 방법 해서 수의 계약 방법. 밑에 박스는 수의 계약 방법입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수의 계약으로 하라. 라고 해서 수의 계약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1번이요. 학교 또는 자, 공공청사의 용지, 그리고 그 첫 줄에 중간에 공공용지를 두 번째 줄에 공급하는 경우. 지금은 체크만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외우세요, 나중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라. 그리고 4번이요.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도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라. 그리고 8번, 경쟁이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라. 그래서 지금 본 거 요 정도만 좀 나중에 6월달까지? 네. 6월달까지 좀 봐주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188페이지 갈게요. 이제 조성된 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에서 원칙 보면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 가격으로 한다. 그렇죠? 아까 원형제는 감정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다른 게 하나가 더 붙었죠? 거기 보시면 공사비를 더한 금액이 붙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188페이지 보시면 조성토지는 그냥 이미 완성됐으니까 자, 감정 가격으로 한다. 그리고 예외를 보면 첫 줄이요.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요 세 가지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 줄 후단에 감정 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싸게 한다는 거죠. 싸게 한다. 자, 조성된 거에 대해서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요 감정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박스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감정 가격 이하로 결정하는 것들이에요. 책을 이렇게 조금 목차 같은 게 하나가 조금 더 들어갔으면 보기가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게 없어가지고 감정 가격 이하로 결정 그거 하나 써놓으세요. 자, 감정 가격 이하로 결정. 그래서 밑에 보면 거기 1번에 공공청사 있죠. 이거 뭐냐면 공공복리 관련 시설이에요. 감정 가격 이하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공공의 복지, 공공복리와 관련된 시설물들입니다. 공공복지 관련된 것들은 감정 가격 이하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공공청사,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세 번째 공장, 네 번째 임대주택,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이 경우에는 자, 그리고 7번에도 중간이요. 기반시설. 자, 이 경우에는 감정 가격 이하로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지 방식 있죠. 환지 방식이요. 환지 방식은 자, 1번 환지계획의 작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첫 줄이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자,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189페이지에 뭐 이렇게
그 환지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읽어만 보죠. 크게 뭐 나오진 않는데 우리 다 봤던 거예요. 1번에 환지 설계, 그리고 2번째 환지 명세, 3번째 보면 끝에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리고 4번째 채비지 또는 보유지의 명세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환지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거기 반가로 2번에서 환지 계획의 기준 볼게요.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익, 이용, 상황, 환경. 그러니까 위지면 토수리관이죠. 위지면 토수리관을 고려해서 두 번째 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된다. 자, 정하여야 된다. 됐고요. 자, 밑에 거기 환지 계획의 구체적 기준에서 2번 보세요. 환지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해서 평면환지가 나와 있죠.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끝에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토지를 주는 걸 평면환지라 그래요. 평면환지. 자, 그리고 입체환지가 있죠.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자, 두 번째 줄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로 이전하는 방식. 그래서 입체환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를 받고 건축물로 주는 것을 우리가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3번에서 환지 설계는 평가식, 거기 가로 안에 토지의 평가 가액에 비례해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 를 원칙으로, 두 번째 줄, 원칙으로 하되. 그러니까 환지할 때는 아까 우리가 평가식도 있고 면적식도 있다고 했죠? 근데 평가식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원칙으로 하되 세 번째 줄,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자, 면적식을 네 번째 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평가식이 원칙인 거고요. 면적식도 적용할 수 있다. 1억짜리를 1억짜리로 준다 그랬어요. 자, 됐고요. 넘어가 190페이지 갑니다. 환지 계획 작성의 특례 이렇게 있는데요. 자, 토지 소유자가 저기 반가로 1번에서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환지 지정하지 않겠다. 돈 받고 나가겠다. 라고 하는 게 환지 부지정이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자, 첫 줄 끝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걸쳐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임차권자가 환지 부지정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해 주어야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3번에서 밑에 증환지, 감환지가 있죠. 된다는 거죠. 된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이게 뭐예요? 증환지죠. 증환지.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토지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증환지 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자, 면적이 작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과소 토지에 대해서 면적을 늘려주거나 증환지 시켜주거나 또는 환지 대상에서 아예 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환지 대상에서 직권으로 아까 우리 봤을 때 과소 토지 같은 경우는 직권으로 제외된다.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환지 대상에서 뺄 수 있다. 됐고요. 191페이지요. 입체환지, 5번에 상단에 보면 입체환지 나왔는데 이건 우리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줄에 보시면 시행자, 1번에서 시행자는 그 첫 줄 끝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두 번째 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입체환지. 자, 토지를 받고 건물로 준다라고 하는 건데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91페이지 밑에 그 6번, 반가로 6번 밑에 맨 아래 동그라미 3번 있죠. 3번에서 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예가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거기 밑에 박스 먼저 볼게요. 과밀업 중간에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자, 여기서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하면 수원, 경기 여기까지죠. 그래서 서울, 수원, 경기 이쪽까지인데 이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토지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대해서는 자, 이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9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근로자의 숙소나 기숙사의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공공사업 시행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 위에 박스 하나 그냥 써놓으세요. 박스 하나에 그 위에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에서 세 가지가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193페이지 갈게요. 193페이지 가시면,
거기 9번에 채비지하고 보류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안 보는 거는 안 보셔도 되는데 나중에 시간 나시면 그냥 혼자 자막으시면 보세요. 뭐가 있는지. 자, 9번에 이제 채비지, 보류지가 있는데요. 아까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가 이제 그 사업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파는 땅을 채비지라고 했고, 보류지는 마을회관 짓기 위해서 남겨둔 땅을 이제 보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1번이요. 자, 시행자는 자, 그 끝에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밑에 줄 중간에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자, 마을회관 짓기 위해서 남겨둘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보류지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팔 수 있다. 됐고요. 거기 밑에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나오죠. 토지 부담률. 자, 거기 그 1번에서 참고 밑에 1번에서요. 끝에 첫 줄 끝에 환지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두 번째 줄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의 부담률을 자, 토지 부담률이라고 한다. 자, 그거 하나 그냥 보시고요. 토지 부담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감보율이라고 했었죠? 감보율. 감보율. 아까. 자, 그리고 그 2번에 볼게요. 환지계획. 자, 2번에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그 밑에 줄 보면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 할 수 있으며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60%로 간답니다. 실제로는. 네. 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듣기만 했는데 60%까지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을 갖고 있으면 60평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40평만 이제 돌려받는 겁니다. 그걸 감보율이다. 다른 말로 토지 부담률이다 라고 했고요. 자, 이제 194페이지 갈게요. 환지계획의 인가라고 했죠. 환지계획의 인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인가권자, 이건 별표하시고요. 인가권자. 자, 반가로 1번에 인가권자 있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자, 이 민간이죠, 민간. 민간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여기 특별자치시장이 없어요. 그렇죠? 특별자치시장 X 하세요. 특별자치시장이 없습니다. 왜 없다고요? 세종시는 도시개발법에서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특별자치시가 세종시밖에 없는데 세종시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개발 자체가. 그래서 세종시가 없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장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으라. 자, 그리고 밑에 박스에 나오면 이거는 인가가 필요 없는 경우예요. 인가가 필요 없는 경우. 그 밑에 박스에 인가 필요 X 하나 상단에 써놓으세요. 인가가 필요 없는 경우. 자, 위에 보면은 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라 했는데 밑에 인가가 필요 없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볼게요. 자, 1번 정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자, 인가가 필요 없다. 합필, 옛날 토지가 합쳐지거나 또는 분필, 나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존의 토지가 있는 토지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런 의미여서 인가가 필요 없는 걸로 봐요. 그리고 자, 2번 밑에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서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자, 다 동의를 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인가 필요 없다. 다만 그 옆에 끝에 환지 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래서 동의가 있다면 동의에 따라서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 없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인가 절차 볼게요. 거기 밑에 1번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이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 그 세 번째 줄 내려오셔서 왼쪽에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그 밑에 줄이요.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의미는 없고요. 195페이지 갑니다. 환지 예정지예요. 환지 예정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 자, 거기서 보면 임의적 지정이 있습니다. 자, 첫 줄이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자, 됐고요. 밑에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에서 반가로 1번 환지 예정지의 사용 수익이요. 1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자, 있으며가 체크한 중요한 거예요. 있으며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한번 이걸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엉망인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막 엉망인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이 이게 요만큼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 들어가서 예쁜 땅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예쁜 땅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됐는데, 자, 지금 요 땅을 지금 위치를 어디를 줬냐면, 요 땅이 환지 예정지를 정할 때 똑같은 위치 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지역으로 바꿔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이 지금 환지 예정지로 잡혀 있는 거예요. 환지 예정지. 이 지역이 지금 환지 예정지로 잡혀 있는데, 책에 보면, 자, 다시 볼게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종전의 그 토지의 소유자와 인척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 공고된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자,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원래 이 부분에 갖고 있던 권리가 이대로 그냥 이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한다. 이 지역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가 여기로 잡혀 있으면, 자, 여기 있던 권리가 그대로 여기에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종전에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자, 환지 예정지가 여기로 잡혔으면 이제부터는 여기를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것이고, 요 부분을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3번이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 또는 사용 수익 개시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자, 이 종전의 소유자는 뭐예요? 원래 여기 환지 예정지 지정되기 이전에 이 지역을 소유하고 있던 자, 지금 이 땅이 여기로 환지가 지정된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 땅을 옛날부터 점유하고 있던 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는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새로 이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자가 이제 사용 수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원래 이 땅을 가지고 있던 자는 더 이상 수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이게 말장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밑에 2번이요. 채비지의 사용 수익 처분.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쉴게요. 맞네요. 자, 2번이요.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자, 두 번째 줄, 사용하거나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체크하시고요. 있다. 자, 그리고 196페이지 갈게요. 196페이지 가시면 임차권자 등의 권리 주장인데 1번이요.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 두 번째 줄,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 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자,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로 인해서 전에 어떤 그 땅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됐고요. 60일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보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자, 두 번째 그 줄 끝에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 60일 내에 계약 새로 하거나 아니면 나가라 라고 하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권리의 포기가 있죠. 1번이요. 환지 예정지의 지정으로 지역권 또는 인차권 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권자가. 자, 두 번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요. 197페이지 갈게요. 자, 거기 6번에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있죠. 첫 줄이요.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자, 그 밑에 줄 우측 끝에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 그 아랫줄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자, 시행자가 당연히 지금 환지 예정지 지정하거나 또는 뭐 이런 거 할 때 다 그 장애물 제거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198페이지 갈게요. 198페이지 가시면 5번에서 위에서 손실보상금의 공탁이 있죠. 자, 볼게요. 첫 줄이요. 시행자는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 세 번째 줄 우측 끝에요. 토지 소재지 공택소에 있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자,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시행자가 공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99페이지요. 환지처분 공고. 자, 두
페이지만 더 보면 됩니다. 자, 환지 처분 의요. 환지 처분이란 사업이 완료한 후 인가되는 환지 계획에 따라서 자,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고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청산하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그러니까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유권 넘겨주고 과부족 부분이 발생하면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게 환지 처분이죠. 자, 1번이요. 거기 환지 처분의 절차에서 1번 공사 완료 공고 및 공람.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 두 번째 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자, 그리고 4번에서 환지 처분 시가 있죠.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중호공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 두 번째 줄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자,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200페이지 갈게요. 환지 처분의 효과가 있어요. 자, 1번이요. 자, 동그라미 1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자, 이전했으니까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밑에 줄 소멸한다. 자, 그리고 2번에서요. 환지 처분, 중간에 환지 처분을 받은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자, 다음 날에 그 밑에 줄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다음 날이 키워드고요. 세 번째, 자, 채비지는, 그럼 별표하시고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팔아서 쓰는 땅이었죠?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마을회관 짓기 위해서 남겨두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체크하시고요. 각각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음 날입니다.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 이미 팔았어요. 사업 시행자가 이미 팔았어요. 이렇게 되면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외 볼게요. 1번이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 자, 지역권은 우리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려고 하는 물건이었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이제 쓰는 걸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하는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관한 지역권은 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이거 아까 남아있는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모든 권리가 다 이쪽으로 이전해요. 이전하는데 이 예외적으로 남아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환지 예정지가 지정돼도 원래 이 토지에 어떤 토지에 특정한 권리가 있었다면 이게 이쪽 환지 예정지를 예를 들어서 여기로 바꿔준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원래는 모든 권리가 다 이전하는 게 원칙인데 특정한 권리가 여기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여기에 이전하는 게 아니라 원래 땅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지역권이었어요. 지역권이하고 또 하나가 뭐 있어요? 법원에서 어떤 판결 받은 경우. 그렇죠. 그 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법원에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권리가 이전하지 않고 원래 땅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종전의 토지를 존속한다. 그 말이었고요. 두 번째, 그 밑에 줄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의 공고가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날 엑스하세요. 다음 날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모든 권리 취득은 다 다음 날이었죠. 그런데 이거는 다음 날이 아니고 그때 소멸한다. 환지 처분 공고가 끝나는 때 소멸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문제 잠깐 하나 볼까요? 문제 하나 볼게요. 거기 1번이요.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그랬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답 맞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일을 공고하여야 된다. 내용은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죠? 내용이 이제 공고한다. 알린다라고 하는 거고 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는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하여야 된다. 아까 우리 60일 배웠어요. 맞고요. 3번 환지 계획에 따라서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자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나왔죠.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다음 날 나왔으니까 맞고요.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네 번째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마을회관 짓기에 남겨두는 땅.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맞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섯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아니죠. 지역권 소멸은 바로 그때 소멸한다고 했어요. 환지 처분 공고가 끝날 때 소멸한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201페이지요. 자, 환지 등기 201치 보시면 자, 2분만 더 할게요. 자, 첫 줄에 환지 등기 시가 있는데요.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고 14일 이내 두 번째 줄 등기를 통탁하거나 신청하여야 된다. 자, 그리고요. 이제 등기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 건물 소유자한테 이제 등기하세요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자, 그리고, 거기 중간에 청산금의 결정 있죠. 반가로 2번. 자,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하여야 한다. 됐고요. 3번, 청산금의 확정에서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확정된다. 그러니까 뭐가 확정되는 건 다 다음 날이에요. 자, 그리고 청산금의 교부 징수에서 4번이요. 첫 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청산금의 징수를 받으면, 자, 두 번째, 징수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징수를 받으면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합은, 자, 그 밑에 줄,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202페이지 5번. 자, 청산금의 소멸시효가 있죠.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한다. 여태까지 우리가 뭐 10년짜리가 많았는데 이제 5년짜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청산금은 5년이다. 됐고요. 나머지 뭐 중공검사는 이후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